할머니가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낡은 책상 앞에서 거친 숨을 쉬는 남자 둘 앞에서요. 5억 이자만 내면 되는 줄 알아. 할머니, 이자는 배고프다 안 합니까? 남자의 신발 끝이 할머니 앞에 툭 하고 부딪혔습니다. 바짝 마른 손이 무릎 위에서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문틈 사이로 그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얼어붙고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죠. 도대체 왜 평생 저를 지켜준 할머니가 이런 굴욕을 당하고 있는 거죠? 불과 30분 전만 해도 아무 일 없었어요. 아침 된장국 냄새에 눈을 뜨니 할머니는 평소처럼 부엌에 서 있었죠. 그런데 밥도 뜨기 전에 외투를 챙겨 입으며 말했어요. 준호야, 밥 알아서 먹어. 난 좀 나갔다 올게.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걸음걸이는 유난히 빨랐습니다. 왠지 모르게 마음이 불안했어요. 급히 코트를 걸치고 따라 나섰죠. 서울 변두리 재개발 예정지의 골목은 겨울 아침처럼 싸늘했습니다. 부서진 간판, 금간 유리창, 가로등 아래 쌓인 빈 박스들. 할머니는 그 사이로 작아진 뒷모습을 이끌고 걸어가더니 허름한 2층 건물 계단을 천천히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문 안에서 저는 평생 한 번도 본 적 없는 할머니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수치심과 두려움이 뒤섞인 표정. 그리고 그 순간 제 마음속 어딘가가 확 무너져 내렸습니다. 문틈 사이로 봤던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계단을 내려올 땐 다리가 후들거려서 손잡이를 꼭 붙잡아야 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가슴속은 불덩이처럼 타오르고 있었죠. 그날 저녁 저는 일부러 할머니보다 먼저 집에 들어와 불을 켜놓고 기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할머니가 들어오셨어요. 평소처럼 춥지 하며 웃을 줄 알았는데 그냥 신발만 벗고 부엌으로 곧장 가더군요.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참아왔던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 어디 갔다 오셨어요? 할머니는 고개도 안 돌린 채 장봤다. 짧고 건조하게 대답했죠. 그 목소리에는 뭔가를 숨기는 기운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거 거짓말이잖아요. 제 말에 할머니의 손이 순간 멈췄습니다. 칼을 들던 손이 허공에서 굳어있더군요. 아까 그 허름한 건물에서 무릎 꿇으셨잖아요. 5억이니 이자니 그게 다 뭐예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오래 묻어둔 기억이 스쳤습니다. 20해 전, 그날도 이렇게 추운 겨울이었죠. 초등학교에서 돌아오니 집 앞에 구급차가 서 있었습니다. 아빠는 교통사고로, 엄마는 같은 날 심장마비로 두 분 다 그날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신도 못 차린 저를 할머니가 안아들고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날 이후 이 작은 단칸방이 저와 할머니의 전부가 됐죠. 그런데 평생 저를 지켜준 그 사람이 오늘은 남의 발치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게 견딜 수가 없었어요. 할머니, 저한테 말씀 좀 해주세요. 무슨 일인데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제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엔 당황이 아니라 굳게 닫힌 문 같은 결심이 있었어요. 넌 몰라도 돼. 차갑게 잘라 말하고는 다시 칼질을 시작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마치 벽에 부딪힌 기분이었어요. 더는 묻지 못했죠. 하지만 그날 밤 이불 속에서도 눈을 감을 수가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왜 그렇게까지 숨기는 건지, 아니면 내가 절대 알면 안 되는 과거가 있는 건지. 그리고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음에 할머니가 나가면 끝까지 따라가서 진짜 이유를 알아내겠다고. 그날 이후 저는 아침마다 눈을 번쩍 뜨고 할머니의 움직임을 살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다음 날부터는 할머니가 새벽에 나가지 않더군요. 마치 제가 눈치챘다는 걸 아는 듯 더 조심하는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답답했습니다. 머릿속은 물음표 투성이인데 할머니는 단단히 입을 닫아버렸죠. 결국 저는 스스로 답을 찾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가 목욕탕에 간 틈을 타 장롱을 열었습니다. 속옷 서랍, 겨울옷, 이불 사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장롱 한쪽 구석, 낡은 라면 상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죠. 상자를 열자 먼저 바랜 편지 봉투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진 속엔 젊은 시절의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웃음이 환했고 옆에는 양복을 입은 잘생긴 남자가 서 있었죠. 그 남자의 손에는 할머니의 어깨가 꼭 잡혀 있었습니다. 사진 뒤에는 흐릿하게 적힌 글씨가 있었습니다. 영원히 함께하자, 순이야 태성.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태성 이 이름 어딘가에서 들어본 적이 있었죠. 며칠 전 재개발 조합장 명패에 새겨져 있던 이름. 그리고 사진 옆엔
빛이 바랜 땅 문서 사본이 있었습니다. 주소를 보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골목 한복판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할머니가 이 땅을 가졌었는지, 왜 지금은 남의 손에 넘어갔는지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덜컥 열렸습니다. 할머니가 돌아온 겁니다. 저는 급히 상자를 닫고 장롱 속에 밀어 넣었습니다. 심장이 귀 옆에서 쿵쿵 울렸습니다. 부엌에서 할머니가 준호야 자니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이불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하지만 눈을 감은 채로 속으로 다짐했죠. 할머니가 숨기는 진실 내가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밤새 뒤척였습니다. 사진 속 남자의 얼굴, 땅 문서, 사본의 주소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결국 해가 뜨자마자 옷을 걸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이 골목에서 50년 넘게 살아온 사람이라면, 그리고 할머니의 젊은 시절을 아는 사람이라면 한 명뿐이었죠. 골목 초입에서 구멍가게를 하는 박만수 할아버지.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자 할아버지는 신문을 보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이, 준호 왔구나. 이른 아침부터 웬일이냐? 저는 주위를 한번 살피고 가방 속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혹시 이분 아세요? 할아버지의 손이 사진 위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길게 한숨을 내쉬더군요. 어휴, 내 할머니 젊었을 땐 동네에서 제일 예뻤지. 저 양복쟁이 옆에 있는 게 내 할머니 맞다. 그 남자 재개발 조합장 하는 태성이지. 순간 등줄기에 차가운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눈을 가늘게 뜨고 조심스레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양반이랑 내 할머니 젊었을 때 서로 죽고 못 살았어. 둘이 결혼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재개발 바람 불면서 상황이 꼬였지. 태성이 땅 판다며 사업한다고 내 할머니한테 땅 문서 넘기라 했거든. 근데 그게 사기였던 거야.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그 땅이 원래 내 할머니 거였지. 근데 태성이 결혼 깨고 홀연히 사라졌어. 그 땅은 순식간에 재개발 구역으로 묶였고 지금은 태성이 보상금 싹 챙기고 앉아있지.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씁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손에 쥔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그 속에서 웃고 있는 할머니와 태성의 모습이 갑자기 너무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나의 의문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할머니의 빚 정말 단순한 생활고 때문일까? 아니면 이 태성과의 과거가 지금 빚과도 이어져 있는 건 아닐까? 박만수 할아버지 가게를 나오자 바람이 매서웠습니다. 귀 끝이 시릴 정도였지만 머릿속은 더 복잡했습니다. 할머니와 태성 뺏긴 땅 그리고 빚, 이 세 가지가 한 줄로 이어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문득 맞은편 미용실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명자 헤어. 할머니와 40년 넘게 친구처럼 지낸 사람. 어릴 적부터 저를 보살펴주던 아주머니. 할머니 얘기를 꺼낼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샴푸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아주머니는 제 얼굴을 보더니 미소를 지었죠. 어머, 준호 왔네. 오랜만이다. 저는 가볍게 웃고는 가게 안에 다른 손님이 없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주머니 혹시 할머니 빚 얘기 아세요? 그 순간 아주머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손에 쥔 빚이 허공에서 멈췄죠.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았니? 저는 오늘 아침 본 장면을 그대로 말했습니다. 허름한 사무실, 무릎 꿇은 할머니, 5억이라는 금액. 아주머니는 한참 침묵하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빚순이 언니가 진 게 아니야. 제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주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서랍에서 낡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구겨진 영수증, 연체 통지서, 그리고 오래된 계약서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5해 전 내 아들 승호가 갑자기 쓰러졌어. 심장이 위험하다고 당장 수술해야 했는데 돈이 없었지. 그때 순이 언니가 현금 3천만 원을 먼저 내줬어. 자기 노후 자금이었는데 말이야.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래도 모자라니까 내가 은행에서 1억 2천을 빌렸어. 그때 언니가 보증을 서줬지. 도장 찍힌 거 봐. 처음엔 내가 잘 갚았는데 재개발 얘기 돌면서 손님이 뚝 끊기고 3달을 못 냈어. 그때부터 보증인인 언니한테도 독촉이 들어가기 시작했지. 아주머니의 손이 봉투 속에서 또 다른 종이를 꺼냈습니다. 이건 언니 이름으로 빌린 사채 계약서야. 원금이 1억 5천. 월 이자 3푼. 내 연체를 막으려고 언니가 자기 이름으로 빚을 진 거야. 근데 몇 달 밀리니까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었어. 그게 지금까지 불어나서 5억이 넘었지.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러니까 아주머니의 원래 빚은 여전히 아주머니가 갚고 있지만
은행 연체분 일부가 할머니에게도 청구되고 거기에 할머니 명의의 사채가 따로 붙어서 빚이 커진 거였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오늘 아침에 할머니를 몰아세운 사람들은? 아주머니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채 쪽이야. 근데 그 채권 동네 개모임 하던 최미란이 인수했어. 명부는 깔끔해. 하지만 난 알아. 미란 뒤에 누가 있는지. 바로 태성. 그 이름이 또 나왔습니다. 가슴속에서 피가 끓어올랐습니다. 할머니의 옛사랑이자 배신자. 그리고 지금은 채권자의 그림자.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빚 내가 갚겠다. 그리고 태성 당신이 숨겨놓은 모든 걸 끄집어내겠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이불 속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는 할머니의 떨리는 손, 그리고 아주머니의 말이 맴돌았습니다. 5억이라는 금액이 숫자가 아니라 족쇄처럼 목을 죄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두려움보다 분노가 컸습니다. 이건 그냥 빚이 아니었으니까요.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진 빚, 그리고 그걸 이용해 옥죄는 태성. 이대로는 못 두겠다. 다음 날 아침 회사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상사는 요즘 같은 세상에 미쳤냐? 고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퇴근 후에 할머니를 몰래 따라다니는 대신 이제는 돈을 벌기로 한 겁니다. 첫 번째는 야간 배달이었습니다. 밤 8시부터 새벽 2시까지 오토바이로 골목과 시장을 돌며 음식과 택배를 날랐죠. 겨울 바람이 얼굴을 때릴 때마다 오히려 정신이 또렷해졌습니다. 하루에 6만 7만 원, 한 달이면 180만 원 남짓이지만 시작은 시작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건설 현장이었습니다. 주간에 배달로 번 돈을 모아 안전장비를 마련하고 낮에는 철거 공사장에 들어갔습니다. 폐기물 자루를 나르다 허리에 통증이 와도 쉬지 않았습니다. 하루 10만 원, 한 달이면 300만 원. 몸은 부서져도 통장 잔고가 조금씩 차오르는 게 힘이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생각지도 못한 주식 투자였습니다. 배달하다가 우연히 들른 편의점 앞에서 철거 현장 인부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야, 이번 재개발 들어가는데 철거 장비 회사 주식 올랐대. 그 회사 조합에서 밀어주는 데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그날 밤 휴대폰으로 그 회사를 검색했습니다. 재개발 호재 지역 기사에 우리 골목 이름이 적혀 있었죠. 이건 확신이었어요. 그동안 모아둔 돈 300만 원 전부를 그 주식에 넣었습니다. 며칠 뒤 뉴스에 서울 변두리 재개발 본격 착수라는 제목이 떴습니다. 그날 주가는 상한가를 찍었고 제 돈은 단숨에 480만 원이 됐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바로 절반을 팔아 현금으로 묶어뒀습니다. 이건 단순한 욕심이 아니라 빚을 갚기 위한 첫 돌파구였습니다. 그렇게 세 달이 흘렀습니다. 통장에는 어느새 1,500만 원이 모였죠.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빚의 절반은 이렇게 피땀 흘려도 못 갚는다는 걸. 그리고 더 큰 판을 준비해야 한다는 걸. 그 판의 한가운데 조합장 태성이 있었습니다. 봄이 막 시작되던 날이었어요. 골목 담벼락에 붙은 재개발 안내문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죠. 이주 지원, 보상 협의 접수 중. 평범한 안내문처럼 보였지만 제 눈에는 다른 의미로 보였습니다. 이건 누군가에게 기회이자 누군가에게는 덫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배달을 마치고 집에 들어오는데 골목 어귀에서 낯익은 차가 보였습니다. 검은 세단, 반짝이는 휠, 창문 틴트, 운전석 창문이 내려가자 그 안에서 태성이 웃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이네, 준호 씨. 목소리에는 묘하게 깔린 여유가 있었죠. 저는 대꾸하지 않고 지나치려 했지만 태성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할머니 댁 월세지. 이참에 집 하나 장만하는 게 어때? 마침 내가 좋은 조건으로 넘겨줄 수 있는 집이 있거든. 그 말투, 그 표정. 전혀 집을 넘기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가 원하는 건 우리 집이었습니다. 며칠 뒤 미용실 아주머니가 숨가쁘게 저를 찾아왔습니다. 준호야, 큰일 났다. 태성이 미란 언니 통해서 얘기 돌린다더라. 정순이 빚 대신 집 넘긴다고. 벌써 동네에 소문이 퍼지고 있어.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집이 어떤 집인데? 아버지와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할머니와 단둘이 버텨온 세월이 고스란히 쌓인 집이었는데 그날 밤 부엌에서 할머니를 봤습니다. 손목은 더 가늘어져 있었고 설거지하는 손이 물에 잠긴 채 멈춰 있었습니다. 혹시 집 얘기 들으셨어요? 할머니는 잠시 제 눈을 피하더니 낮게 대답했습니다. 집이라도 내주면 이자, 압박은 줄어든다더라. 그 말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집은 우리 집이에요. 빚이 아니라
우리 삶이에요.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물을 잠그고 등을 돌렸습니다. 넌 아직 모르는 게 많아. 그 한마디에 더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새벽 저는 결심했습니다. 태성이 이 집을 가져가기 전에, 그리고 할머니가 더는 무릎 꿇지 않게 하기 전에 그의 숨통을 먼저 조이기로. 그날 이후 저는 태성을 주시했습니다. 배달을 하면서도, 건설 현장에서 자루를 나르면서도 머릿속 한쪽은 늘 그 사람이 어디서 무슨 짓을 하고 있을지에 쏠려 있었죠. 그러던 중 철거 현장에서 뜻밖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점심시간 헬멧을 벗고 컵라면을 먹는데 옆자리 선배가 툭 던졌습니다. 야, 이번 현장도 조합에서 밀어주는 회사 들어왔다며. 그래, 태성 조합장이 밀어준 거래. 근데 웃긴 건 철거 장비 대여비가 시세보다 2배래. 그 말에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2배요? 선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들 알면서도 입 닫는 거지. 괜히 윗사람 건드렸다가 일 못하니까.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자마자 컴퓨터를 켰습니다. 인터넷 등기소에서 철거 장비 회사 이름을 검색해 법인 등기부를 열람했습니다. 이사 명단에서 익숙한 이름이 눈에 들어왔죠. 최미란. 바로 채권을 인수해 할머니를 옥죄던 계모임 출신의 최미란이었습니다. 이어서 구청 재개발 사업 공고와 입찰 자료를 찾았습니다. 그 안에는 철거 장비 대여 계약 금액이 명시돼 있었죠. 숫자를 보고 저는 다시 한번 눈을 의심했습니다. 시세를 대충 계산해도 최소 1.8배는 높았습니다. 현장에서 들은 2배라는 말과 공고문 속 숫자가 겹쳐졌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태성이 조합장으로서 특정 회사를 밀어주고 그 회사는 대여비를 부풀려 받은 뒤 어딘가로 그 돈을 빼돌리고 있는 그림이 보였습니다. 물론 아직은 의혹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최미란과 태성이 단순한 옛 인연이 아니라 지금도 같은 판에 있다는 겁니다. 저는 모니터 속 공고문을 휴대폰으로 찍어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다음은 내부에서 흘러나온 진짜 증거를 잡는 거다. 철거 장비 회사와 최미란, 그리고 부풀려진 대여비. 찾아낸 공고문과 등기부 등본만으로도 충분히 수상했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의혹일 뿐이었습니다. 확실한 한 방이 필요했죠. 며칠 뒤 미용실 아주머니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준호야, 전에 태성이랑 일하다가 잘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내 얘기를 듣더니 만나보겠대. 다음 날 저는 골목 끝 허름한 다방에서 그 남자를 만났습니다. 50대 초반, 거친 피부에 두툼한 손. 하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담배를 꺼내 물더니 불을 붙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왜 잘렸는지 알아? 조합 사무실에 현금 뭉치 들락거리는 태성을 봤거든. 그 돈 장부에는 없었어. 회사에서 장비 대여비를 부풀린 다음 그 차액을 현금으로 빼돌린 거지.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거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는 씩 웃으며 낡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내가 나올 때 슬쩍 복사해둔 거래 명세서야. 원본은 회사에 있지만 날짜랑 계약 금액이 다 찍혀 있어. 내가 갖고 있는 구청 공고랑 비교하면 차액이 딱 떨어질 거야. 봉투 속엔 몇 장의 A사 용지가 있었습니다. 거기엔 철거 장비 대여 계약 금액 3억 2천만 원이라는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그런데 공고문에는 2억 5천만 원, 정확히 7천만 원의 차이가 났습니다. 이걸로 태성을 바로 고발할 수 있을까요? 제가 묻자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안 돼. 다른 거래건 몇 개 더 모으면 이건 패턴이 돼. 그럼 빠져나가기 힘들어지지. 저는 그 자리에서 거래 명세서를 전부 스캔하고 봉투를 다시 돌려줬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하나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태성을 무너뜨릴 퍼즐 조각. 이제 첫 번째가 제 손에 들어온 겁니다. 집에 돌아와 서류를 정리하면서 메모장 상단에 이렇게 썼습니다. 태성 무너뜨리기 1단계 완료. 거울 속 제 얼굴은 더 이상 단순한 피해자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공격을 준비하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태성을 무너뜨릴 첫 증거를 손에 넣은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밤늦게 배달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골목 입구에 검은 세단이 서 있었습니다. 엔진은 꺼져 있었지만 안쪽에 사람의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차 문이 스르륵 열리더니 태성이 내렸습니다. 양복에 목도리를 두른 채 마치 오랜만에 반가운 사람을 보는 것처럼 웃고 있었죠. 준호 씨, 요즘 바쁘다면서? 낮에는 공사장, 밤에는 배달 그러다 몸 상한다. 그 말투엔 묘한 뉘앙스가 있었습니다. 그가 내 일정을 알고 있다는 뜻이었죠. 저는 대꾸하지 않고 골목 안으로 걸어가려 했지만
태성이 한 발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쓸데없는 짓은 그만하는 게 좋을 거야. 세상은 말이야 안 건드려도 되는 걸 건드리면 오래 못 버틴다. 그 눈빛은 경고가 아니라 협박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 안 건드려도 되는 거가 제 할머니 삶을 짓밟고 있거든요. 태성의 웃음이 미묘하게 굳어졌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그래, 한번 해봐. 얼마나 버틸 수 있나 보자. 라고 말하고는 차에 타고 떠났습니다. 집에 들어와 현관문을 잠그는데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알 수 없는 번호였습니다. 전화를 받자 거친 숨소리와 함께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 태성건 파고 있지? 조심해. 그 사람 하나 없애는 거 어렵지 않아.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순간 등줄기에 차가운 땀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두려움 속에서도 묘하게 마음 한켠이 단단해졌습니다. 태성이 이렇게 서두른다는 건 내가 잡은 증거가 그에게 위협이 된다는 뜻이니까요. 낯선 협박 전화가 끊기고 잠시 주저앉았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손끝이 차가웠지만 머릿속은 이상하리만큼 또렷했습니다. 겁을 먹고 멈춘다면 할머니는 평생 태성의 발목에 묶인 채 살아야 했죠. 그날 밤 저는 미용실 아주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주머니, 최미란 언니랑 제일 가까운 사람 지금 누가 있죠? 아마 이성구일 거야. 태성 옆에서 10년 넘게 일했지. 근데 요즘 태성이랑 사이가 좀 틀어졌다는 얘기가 있어. 다음 날 저는 일부러 재개발 조합 사무실 근처 커피숍에서 하루 종일 버텼습니다. 오후 3시쯤 중년 남자가 휴대폰을 보며 들어왔습니다. 바로 이성구였습니다. 저는 마치 우연인 척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조합에서 일하시죠? 현장에서 뵌 것 같아서요. 그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크게 경계하진 않았습니다. 커피를 주문한 뒤 자리에 앉자 저는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이거 조합 계약 금액이랑 회사 내부 거래 명세서 비교한 겁니다. 차액이 7천만 원이네요. 이성구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이걸 어디서 구했어?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이걸 제가 갖고 있다는 건 지금 이 구조를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는 한참을 침묵하더니 낮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도 이 판 오래 봐왔다. 처음엔 그냥 부풀린 금액에서 조금 챙기는 수준이었지. 근데 태성이 점점 욕심을 부리더라고. 나까지 위험해질 것 같아. 그는 말끝을 흐리며 주위를 살폈습니다. 내가 도와주면 날 지켜줄 수 있나? 증거와 증언을 주시면 법적으로 보호할 방법을 찾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성구로부터 또 다른 계약서 복사본과 태성이 최미란과 주고받은 문자 캡처를 받았습니다. 거기엔 이번 건은 8천까지 부풀려도 문제없다는 문장이 그대로 찍혀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의혹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형사사건으로 가져갈 수 있는 명확한 증거였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저는 느꼈습니다. 태성의 제국에 첫 번째 균열이 생겼다는 걸. 그리고 그 균열은 곧 무너짐의 시작이 될 거라는 걸. 이성구에게서 증거를 받은 지 사흘 뒤 할머니가 장을 보고 돌아오는데 문 앞에서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낯선 남자 둘. 그들은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정순 씨 맞으시죠? 법원에서 나온 압류 통지서입니다. 서류 위엔 채무 불이행 경매 개시라는 글씨가 찍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봉투를 떨어뜨렸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서류를 낚아채 확인했습니다. 채권자 이름 최미란. 뒤에서 그걸 조종하는 건 당연히 태성이었습니다. 저녁 골목에선 수군거림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정순이네 집 경매 넘어간다더라. 손주는 사채 쓰다 망했다나 봐. 분명 태성이 퍼뜨린 얘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 안에서 봉투를 뜯었습니다. 압류 서류, 사채 계약서 사본, 변호사 명의의 통지문까지. 태성이 법과 소문 두 개의 칼을 동시에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2,120만 원. 그동안 모은 돈이었지만 빚에 쓰기엔 턱없이 부족한 금액. 그 순간 머릿속에서 계산이 돌아갔습니다. 이 돈을 지금 빚 일부에 쓰면 집은 결국 뺏기고 증거 싸움은 끝나버린다. 차라리 이 돈을 결정적인 한 방을 준비하는 데 써야 한다. 저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 변호사 소개 좀 해줄 수 있습니까? 증인 보호할 숙소도 잡아야 하고 증거 공증도 받아야 합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가로등 불빛에 골목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저 멀리 검은 세단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운전석 안
태성이 휴대폰을 들고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태성은 입모양으로 한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끝났다. 하지만 제 안에서는 전혀 다른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다음 날 아침 저는 이성구를 차에 태웠습니다. 가방 안에는 계약서 복사본, 문자 캡처, 그리고 지난주에 받은 거래 명세서가 들어있었습니다. 향한 곳은 서울 시내 한 변호사 사무실. 법률 상담비와 공증 비용으로 200만 원이 빠져나갔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하나씩 넘기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약 금액 부풀리기, 비자금 조성, 명의신탁, 이건 형사사건으로도 충분합니다. 다만 증거를 더 확보하면 재판에서 압도할 수 있죠. 저는 곧바로 물었습니다. 언론에 제보하는 건 어떻습니까? 변호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습니다. 여론이 움직이면 상대방도 쉽게 못 건드리죠. 오후엔 지역신문 기자와 만났습니다. 취재원 제보금으로 300만 원을 건네고 남은 돈 중 일부로 이성구를 호텔에 장기 투숙시키기로 했습니다. 형, 여기서 나갈 생각하지 마세요. 태성이 무슨 짓을 해도 형이 살아야 이 싸움이 끝나요. 그날 밤 기자가 보도 초안을 보내왔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재개발 조합자, 특정 업체 밀어주기 의혹 내부자 증언 확보. 그리고 기사 말미엔 이태성이라는 이름이 그대로 찍혀 있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을 본 순간 심장이 뛰었습니다. 이제 공은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각 태성은 사무실 창밖을 바라보며 전화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준호, 내가 내 이름을 신문에 올렸더라. 좋아. 그럼 나도 내 방식대로 가마. 기사가 나간 지 이틀 만에 골목 분위기가 뒤집혔습니다. 아니, 조합장이 그런 사람이라니. 그래도 준호 쪽도 깨끗하진 않다더라. 사람들은 반은 기사 얘기를, 반은 새로운 소문을 떠들어댔습니다. 그 소문 전부 태성이 퍼뜨린 거였습니다. 준호가 사채로 주식 투자하다 실패했다. 할머니 집도 사실은 투기 목적으로 산 거다. 거짓말이었지만 동네 사람들에겐 진실처럼 들렸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로 연락이 왔습니다. 상대 측이 허위사실 유포로 역고소를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호텔에 머물던 이성구에게도 압박이 들어왔습니다. 호텔 프런트에 숙박비 연체라는 말이 돌고 복도 CCTV에 모르는 남자들이 서성거리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저는 즉시 호텔을 바꿨습니다. 이사 비용, 추가 숙박비로 모아둔 돈에서 200만 원이 또 빠져나갔습니다. 통장 잔고는 이제 800만 원 남짓. 하지만 이 돈 재판 당일 최후의 카드로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상대 측이 재판 연기를 신청했어요. 시간을 끌어서 증인들을 무너뜨리겠다는 전략 같습니다. 저는 즉시 거절 의견을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이 싸움 오래 끌수록 할머니가 무너집니다. 이번 기회에 끝을 봐야 합니다. 전화기를 내려놓는데 창밖에 검은 세단이 서 있었습니다. 운전석 창문이 스르륵 내려가고 태성이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입가엔 여유로운 미소, 그러나 눈빛은 차가운 칼날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싸움은 재판장에서만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그리고 내일이 그 첫 번째 결판이 될 거라는 걸. 재판 당일 아침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습니다. 전날 저녁 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상대 측의 재판 연기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예정대로 내일 오전 10시에 심리가 진행됩니다.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숨이 트이는 동시에 이제 물러설 수 없다는 각오가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법원 앞에 도착하니 태성이 이미 서 있었습니다. 비싼 양복에 넥타이까지 완벽하게 메었지만 평소에 비웃음 섞인 표정은 없었습니다. 대신 계획이 어긋난 사람 특유의 굳게 담은 입술, 그 눈빛이 나를 꿰뚫었지만 이번엔 내가 먼저 시선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법정 안 판사가 서류를 하나씩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변호사가 제출한 증거 목록에는 철거장비 회사법인 등기부 등본, 부풀린 대여비 입찰 공고, 내부거래 명세서 복사본, 태성과 최미란의 문자 캡처, 이성구의 녹취 증언, 이 차례로 적혀 있었습니다. 태성 측 변호사는 증거를 부정하며 목소리를 높였지만 판사가 이성구를 불렀습니다. 증인은 왜 이 사실을 폭로하기로 결심했습니까? 이성구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양심이 남아 있었다면 지금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순간 법정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판결문이 읽히는 동안 나는 숨소리조차 삼켰습니다. 피고 이태성, 특정 업체에 과도한 대여비를 지급하여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인정. 피고 최미란,
채권 인수와 부당압류 혐의 인정, 채권 무효 및 경매 절차 중지, 피해자 채무 전액 소멸. 그 순간 할머니가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손끝이 차갑고 떨렸지만 눈빛은 젖어 있었습니다. 준호야 고맙다. 법정을 나서자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렸습니다. 태성은 그 틈을 뚫고 나가려 했지만 재개발 비리 조합장이라는 제목이 이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라 있었습니다. 며칠 뒤 집으로 경매 절차 취소 통지서가 왔습니다. 빚은 전부 사라졌고 남은 건 800만 원 남짓. 그 돈과 재개발 보상금 일부로 나는 할머니의 옛 분식집을 다시 열었습니다. 첫날 김치찌개 냄새와 어묵탕 김이 골목에 퍼졌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왔고 할머니는 주방에서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나는 계산대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평생 날 키워준 할머니. 이번엔 내가 할머니 인생을 지켜드릴 차례다. 분식집 재오픈 소식은 금세 골목 끝까지 퍼졌습니다. 예전 단골들이 하나둘 찾아와 정순 씨, 이 맛 그대로네. 준호야, 내가 다 해냈구나. 웃음 섞인 인사가 가게 안을 채웠습니다. 할머니는 바빠도 틈틈이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예전엔 그 골목을 걸어가는 게 부끄러웠지만 이제는 매일이 당당했습니다. 이명자 아주머니는 재판이 끝난 뒤 찾아와 정순아, 나 때문에 고생 많았지 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눈가가 벌겋게 달아오른 걸 보니 그동안의 죄책감이 얼마나 컸는지 느껴졌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명자 아주머니의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태성은 조합장 자리에서 쫓겨나고 형량을 살기 위해 변호사와 법원 사이를 오가고 있었습니다. 한때 잘 나가던 그의 이름은 뉴스 기사와 함께 몰락이라는 단어로만 불렸습니다. 나는 낮에는 분식집 일을 돕고 밤에는 배달 일을 하며 조금씩 모은 돈으로 작은 상권에서 음식 배달 브랜드를 키워볼 생각입니다.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 꿈은 이번엔 꼭 지켜라. 내가 평생 못 지킨 거 내가 하면 되지. 그날 저녁 가게 앞 골목에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그 사이로 나는 할머니와 나란히 서서 골목 저편을 바라봤습니다. 모든 겨울은 끝나고 결국 봄은 온다.